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황이 북한제 탄약이 러시아로 공급되면서 완전히 그게 계기가 되어서 바뀌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제 북한제 탄도미사일까지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해서 지금 이 러시아가 갑자기 탄도미사일이 많아져서 완전히 탄도미사일을 새로운 방식으로 마구마구 쏘고 있다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자, 이런 식으로 되면 우리는 북한 탄도미사일 막을 수 있나 한번 보도록 하겠고, 중국의 만행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단신도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미국은 스트라이커 장갑차용 하이브리드 엔진 도입을 추진한다 라는 소식에서부터 네덜란드 인권단체들은 법원에 이스라엘에 F-35를 수출하는 이 수출 금지 가처분 신청했고 법원이 받아들였다라는 소식까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미 육군이 스트라이커 장갑차에 적용할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 도입을 위한 정보 요청서를 발행했다는 소식입니다. 기존 디젤 엔진을 대체해 연비와 출력, 반응성이 우수한 하이브리드 엔진을 조달하기 위한 사업인데, 최대 20톤에 달하는 이 장갑차에 적절한 출력을 제공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엔진 제품이 정말 있을지 궁금합니다. 중국이 비밀리에 러시아에 공급 중인 전지형 전술 차량 데저트 크로스 1000 모델이 우크라이나 헤르손 전선에서 처음으로 파괴됐습니다. 우크라이나군 대전차 무기에 맞아 파괴된 영상이 공개됐는데, 중국 이렇게 대놓고 러시아에 군사 장비를 제공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러시아가 이란제 샤헤드 136 자폭 드론을 러시아 현지에서 생산한 게란2 자폭 드론에 최근 열압력 탄두가 사용되기 시작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민간인 거주지역과 에너지 인프라에 집중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드론에 열압력탄이라는 비인도적 탄두를 사용하는 러시아, 전쟁 범죄 혐의가 하나 더 추가되게 되었습니다. 독일 라인메탈이 현재 우크라이나에 건설 중인 기갑차량 생산 설비에서 차세대 보병 전투장갑차 KF-41을 생산한다는 소식입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구형 장갑차 훅스의 생산과 정비를 진행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설비를 증설해 늦어도 2025년 여름 이전에는 KF-41 양산을 시작한다는 계획인데요.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된 KF-41 장갑차, 과연 누가 구매자가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가뜩이나 생산 지연으로 각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F-35에 또 악재가 생겼습니다. 네덜란드 인권단체 3개가 네덜란드 현지 협력사들의 이스라엘 부품 수출을 문제 삼아 생산 및 수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법원이 이를 정식 사건으로 다루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네덜란드 업체들이 수출한 부품을 단 이스라엘 F-35가 민간인 학살에 사용되고 있다는 주장 때문인데, 과연 사건 재판 결과에 따라 F-35 부품 수급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스트라이크 장갑차 여기 있죠. 미국이 2000년대 초반 당시 럼스펠드 국방장관에 의해서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이 타겟으로 해서 아주 가볍고 경량의 이런 장갑차를 C-17 수송기에 2대씩 실어서 뭐 굳이 해외 파병가 있지 않고 미국 본토에 딱 대기하고 있다가 문제 생기면 그냥 C-17 수송기로 보내서 전투하면 된다 라는 차원에서 만든 20톤 미만의 가벼운 장갑차예요. 그런데 가볍다는 것은 요즘 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전쟁 보면 결국 뭐 방어력이 화두가 되는데 방어력 별로 안 좋다 이 말이 되겠죠. 그래서 요즘 자, 이거 스트라이크 장갑차 하고 조금 이제 관심 없는 이런 무기인데, 미국이 이런 장갑차에도 앞으로는 배터리로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배터리 충전을 어디서 하냐, 전쟁 중에. 이제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해서 그 배터리로 가는 과도기로 하이브리드, 연비 좋은 디젤 하이브리드를 먼저 적용하겠다 해서 그 첫 번째 사업으로 이제 이 정보 요청서 업체들에게, 야, 니들 한번 내봐봐. 이제 이쪽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데, 야, 이런 20톤짜리를 움직이는 디젤 하이브리드, 기대됩니다. 자, 중국이 이런 전지형, 아무 지형이나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차량을 만들었죠. 버기카 같은 겁니다. 그래서 뒤에다가 짐칸 만들어서 짐도 싣고 다니고 뭐 이런 건데, 지금 러시아는 제재받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에 군사무기 제공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거 군사 무기를 러시아군에 제공했고 러시아는 그걸 헤르손 전선에서 쓰다가 파괴된 동영상이 공개가 됐어요. 즉 중국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한 게 딱 걸린 겁니다. 중국 정말 이런 짓 안 하기를 바라는데 야, 중국 뭐 제재 못하나요? 참 안타깝습니다. 자, 샤헤드 136 자폭 드론이죠.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재래식 고폭탄두가 아니라 열압력 탄두를 장착해서 민간인 거주구역 또는 이 발전시설, 변전시설 이런 데를 때리고 있다라는 건데, 즉 민간인 거주구역에 이런 열압력탄을 사용한다는 것은 민간인을 보다 잔인하게 죽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군사적 용도로 군인들에게 또는 군사기지에 사용하는 것은 뭐 그렇다 할 수 있지만 민간인 거주구역에 거기에는 변전시설, 발전시설에 이런 걸 때린다? 정말 러시아의 도덕성은 끝간데 없이 추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인메탈이 자기네들이 뭐 구매해서 우크라이나에 무기 레오파르트 1 F5 이것도 몇 대 더 준다, 마르도 몇 대 더 준다 이런 거 계속 나오고 있죠. 그게 왜 이러냐? 이런 큰 거래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우크라이나가 KF-41 링스 장갑차를 2025년부터 우크라이나에서 생산한다 라는 거예요. 아마 우크라이나가 많이 사주기로 했나 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현지에 공장을 짓고 그리고 25년부터 생산하려면 내년 하반기에는 부품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전쟁이 끝나지 않으면 과연 생산이 제대로 될 수 있을 것인지, 러시아는 두고 보고 가만 놔둘 것인지, 폭격을 하지 않을 것인지 어떻게 될지. 아무튼 호주에서 이 KF-41이 우리 AS-21 레드백에 졌죠. 그러다 미국에서는 또 우리가 또 졌습니다. 물론 여기는 선정된 것까지는 아니고 결승전에 올라갔고 우리 레드백이 미국에서는 예선 탈락을 했는데, 야, 우크라이나에서 이걸 생산한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F-35는 아시다시피 여러 국가들이 투자를 해서 만드는 이 조인트 스트라이크죠. 네, 그래서 이 네덜란드도 F-35를 개발할 때 일부 지분을 투입을 했고, 그러면서 네덜란드에서는 엔진 부품 일부를 생산을 하는 거예요. 물론 독점적으로 생산하는 게 아니고 문제 생기면 다른 데서도 또 공급이 돼야 되니까 다른 복수의 동종 부품 업계가 있습니다만은, 네덜란드에서 일부 인권단체들이 세계가 우리가 만들어서 만든 이 엔진을 장착한 F-35, 그 F-35가 이스라엘로 들어가서 지금 민간인을 폭격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거야. 그러면 이 F-35 부품 우리 납품하지 말자 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거예요. 법원이 그걸 사건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면 사건 진행될 동안 이게 또 부품 생산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뜩이나 지금 전 세계적으로 F-35 납품이 늦어지고 있는데 이런 일까지 발생했다. 정말 PC에 미치면 답이 없는 것 같아요.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중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중국이 해상민병이라는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사략선 집단이 또 남중국해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필리핀 해군 해안경비대와 대치하고 있는 이들의 뒤에는 중국 해군이 있는데, 이번 사태가 또 어떤 물리적 충돌로 이어질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지난 11월부터 남중국해 스프레틀리 군도의 분쟁 수역인 위슨 암초에 대규모 해상민병 선단을 배치하기 시작했으며, 이 선단이 한 달 사이 175척 규모로 늘어나 인근을 지나는 필리핀 선박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필리핀 해안경비대가 12월 4일 밝혔습니다. 필리핀 팔라완 섬에서 315km, 중국 하이난다오에서 1100km, 베트남 남동 해안에서 630km 떨어진 위슨 암초는 필리핀과 중국, 베트남이 각각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스프레틀리 군도 유니언뱅크 최대 규모 암초입니다. 수면 위에 떠있는 암초의 면적이 무려 10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이곳은 2012년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그 누구도 영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곳으로 확정되었지만, 중국은 이곳이 자신들의 고유 영토라며 군함과 해경선, 해상민병 선박을 보내 순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대는 어족 자원이 풍부해 인근 국가들의 어선들이 활발하게 조업하는 어장들인데요. 지난 11월 13일부터 중국 해상민병 선단이
집결하기 시작하면서 주변국 어선들의 접근이 원천 차단되었습니다. 11월 13일 125척으로 시작된 중국 해상민병 선단은 12월 4일 기준 175척으로 늘어났는데요. 이들은 연안계를 짜 진을 치고 주요 어장을 틀어막거나 무리지어 타국 어선들을 위협하는 등 사실상 해적대와 같은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필리핀은 해안경비대와 해군을 보내 이들을 감시하고는 있지만 중국 선박의 숫자가 워낙 많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필리핀 측은 중국 해상민병들이 공용통신망을 통한 무선 호출에도 응하지 않고 어선과 상선들의 해로를 틀어막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무장한 불법 선박들을 이용한 해상민병의 이 같은 활동은 남중국해 전역에서 보고되고 있는데요. 필리핀과 베트남 등 주변국의 강경 대응을 유도하는 듯한 중국의 이러한 불법 활동을 제재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공동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해상민병. 자신들은 어부들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중국의 해군의 통제를 받고 군사훈련까지 받는 이런 집단이다 라는 것은 주제의 사실이죠. 트럼프 시대 때 미 해군 참모총장이 중국 이 해군사령관에게 직접 전화해서 니들 그 해상민병들 중국 군으로 간주해서 군사적 조치할 수 있다 라고 압박을 해줬죠. 트럼프 때. 그런데 지금은 바이든 시대인데 바이든은 이걸 자꾸 좌시만 하고 있는 것이죠. 좌파들은 원래 좌시만 하는 것인가요? 자, 위치가 어디냐? 필리핀 팔라완 섬 서쪽으로 350km, 그리고 중국의 하이난도, 해남도에서 1100km, 베트남에서 630km 떨어진 이 암초인데, 여기가 이제 2012년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이거 그 누구도 이거는 영유권 주장할 수 없다. 섬이 아니다. 그냥 암초다, 암초. 이렇게 규정을 내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나라는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특히 중국은 여기다가 이제 계속 군사력과 해경선을 투입을 하고 있는데 급기야 이번에는 해상민병을 이렇게 투입했다라는 건데요. 자, 이렇게 선단을 엮어서 막 지금 사슬로 엮어놨죠. 그리고는 닷을 내려서 앵커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여기 이제 진을 치겠다. 그래서 일종의 이게 해상 전진 기지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는 이제 한 척씩 두 척씩 떼내가지고 다니면서 다른 그 나라의 어선들이나 선박들이 오면 막아내고 뭐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태양광 위에다가 설치해가지고 전력도 자체 생산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있는 거예요. 자신들은 어부다 이겁니다. 아니, 어부가 한 달째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앵커링만 하고 있으면 어부들을 관리하는 이 회사는 도산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러고 있다는 것은 목표가 물고기 잡는 게 목표가 아니고 다른 목표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필리핀, 베트남 등등 주변국들을 이 지역에 못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는 또 주변국들과 혹시나 충돌이 발생하면 야, 니들이 감히 우리 민간인을 공격했어? 전쟁이야 하고는 하는 명분을 만들기 위한 미끼 작업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미 해군 참모총장은 트럼프 시대 때 얘들 우리는 민간인으로 안 본다, 군인으로 간주하고, 이제 해군은 민간인을 공격하면 안 되잖아요. 전쟁 범죄죠. 그런데 해군이 상대 군인을 공격하는 것은 교전행위 당사자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래서 얘들을 민간인으로 보지 않고 우리는 군인으로 보겠다, 이렇게 통보했는데 지금 바이든은 계속 민간인으로 보나요? 좌시만 하나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안 좋은 건데요. 정말 따끔한 뜨거운 맛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난 가을 사실상 바닥난 것으로 알려졌던 러시아군의 이스칸데르 전술 탄도미사일 재고가 갑자기 늘어난 모양입니다. 공교롭게도 미 정보당국이 북한의 KN-23 수출을 비판한 직후의 일인데요. 러시아가 늘어난 이스칸데르형 미사일로 새로운 공격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최근 우크라이나 주요 군사 거점을 탄도미사일로 공격할 때 이른바 더블탭 공격 전술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피해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복수의 오신트 소식통들이 우크라이나 공군 관계자를 인용해 12월 4일 리포트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 관계자들은 지금까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군 방공망에 과부하를 걸기 위해
다수의 드론과 미사일을 거의 동시에 탄착시키는 방식의 공격을 했었지만 최근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을 이용해 새로운 공격 전술을 쓰기 시작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더블탭 공격이란 두 발의 미사일을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발사하는 방식인데요. 하나의 표적에 두 발의 미사일이 불과 몇 초 간격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탄도미사일 동시 교전 능력이 떨어지는 패트리어트 시스템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공격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두 대의 발사 차량을 가까운 거리에 배치한 뒤 몇 초 간격으로 각각 한 발의 미사일을 연속 발사하는 발사 전술을 사용하거나 두 발을 각기 다른 탄도로 발사해 인위적으로 탄착 간격을 조정하는 전술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의 표적에 두 발의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발사한다는 것은 러시아의 전술 탄도미사일 재고가 그만큼 여유로워졌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최근 더블탭 공격에 사용되는 미사일이 이스칸데르와 거의 유사한 북한제 KN-23이 아니냐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만약 북한제 미사일로 더블탭 공격을 가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런 전술은 유사시 북한이 우리나라를 공격할 때도 사용할 수 있는 전술인데요. 대단히 취약한 방공 시스템을 가진 우리나라, 이런 유형의 공격 전술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스칸데르 미사일, 그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뺏긴 짝퉁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하는 KN-23, 이게 이제 11월 말에 미 국방부에서 KN-23이 러시아로 대량 판매가 됐다라고 국방부가 성토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바로 지금 러시아가 여러 발의 미사일을 동시에 때리는 이런 전술을 쓰고 있다. 그전에는 미사일 재고가 없어가지고 미사일 한 발 쏘고 순항미사일 쏘고 드론 쏘고 해가지고 이 각기 다른 스피드, 다른 고도로 이제 들어가서 시간차를 한참을 두고 쏴가지고 동시에 탄착하게끔 만드는 이런 하이브리드 공격 전술을 썼는데 이제는 그냥 이스칸데르 제일 센 거 이거 가지고 더블탭 이렇게 차량을 두 대를 놔두고 한 대가 쏘고 자 3초 후에 또 쏘고 해서 쫙 날아가서 이렇게 떨어지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방어를 해야 되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같은 경우는 이 팩3 같은 경우는 레이더로 먼저 탐지합니다. 그리고 저기 미사일이 떨어져요. 그러면 요격탄을 날리죠. 자 그런데 이 요격탄의 위치 원래 다른 미사일 같으면 이 요격탄에게 계속 이 위치를 송신해줘서 유도를 쭉 하는데 이 요격탄도 사실은 뭐 좀 자세가 좀 틀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요격탄이 자신의 위치를 계속 또 기지에 알려줘요. 그러면은 이 기지에 있는 이 레이더는 보고 있는 표적, 이 표적의 미래 위치를 계산하고 그리고 이 요격탄의 현재 위치 그리고 미래 위치를 계산해서 계속 자세를 보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요격을 하게끔 만들어 주는 게 패트리어트 3인데 이건 이제 아주 정밀하게 요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이 레이더의 이 능력을 완전히 하나의 적의 요격탄에 쫙 집중해서 방어해 나가고 계산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동시 대응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더블탭을 하는 겁니다. 자, 더블탭해서 이건 요격되더라도 얘가 그냥 가서 맞아버리는 거죠. 자, 그런데 북한은 뭐 기차에서도 쏘고 사일로에서도 쏘고 뭐 트럭에서 쏘고 하는 이 엄청나게 많은 재고 더블탭이 아니라 뭐 4발, 6발, 8발 한 방에 그냥 턱턱턱턱 떨어질 텐데 우리는 뭐 요격탄도 제대로 없고 뭐 이거 가지고 되겠냐. 그런 마당에 SM-3 해군에서 미사일 요격 시스템을 한번 하려고 하는데 국회 국방위가 전체도 아니고 착수금 10억 800만 원을 잘랐다. 이건 돈이 없는 게 아니고 안 해주겠다 그 말 아닙니까? 탄도미사일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한국군에 안 주겠다 이거 아닙니까? 도대체 그게 어느 나라 국회의원들입니까 그거? 정말 기가 차죠. 자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가 이런 식으로 지금 두들겨 맞고 있는데 북한은 이것보다 더 많은 탄도미사일 재고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대책은 있냐? 대책을 세우려고 하니 국회에서 잘라버리는데 그 국회의원을 우리는 대책 없이 놔뒀어야 되겠냐? 우리 국민이. 국회는 결국 우리 대의 정치하는 그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의 뜻이 북한의 미사일을 맞아도 좋다라는 뜻이면 그들을 계속 지지하는 거고 아니야 북한 미사일 맞는 거 아니야 그건 아니야 라고 하면 그들을 아웃시켜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찍어준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대의정치를 포기하는 국민 아니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국민 정신 차려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